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2016년 5월 22일, 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세 번째를 맞이하는, 3회를 맞이하는 방송인데요. 예, 오늘 그 방송,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예, 제가 지방 출장이 있어갖고,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예, 당겨서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제가 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갖고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이번 주를 일요일날, 네, 저녁 9시,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고 새벽에 울산 내려가신다고요? 아이고, 크림학동님, 온 곳 가십니다. 예, 진부와 빙고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늘 이렇게 그냥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PC 9분, 예, 모바일 13분 참여하셨는데 늘 감사하고요. 예.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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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 9시가 이제 정각이 되고 있네요. 예, 예.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9시가 이제 9시가 됐군요. 아유, 예, 추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목부인님, 예, 들어와. 예, 권은희 힘내라님, 예, 대화방에 참여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요일날, 이 밤 9시에, 예, 여러 이제 재밌는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예,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드려줘서, 예, 감사하고요. 예, 크림학동님, 예, 그런데 고반장님 카메라빨 잘 봤네요. 예, 그렇게 봐주시니까 잘 받는 거 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예쁘게 좀 더 보여야 되는데, 그죠? 예, 제가 처음에 이 방송할 때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예, 민동기 국장께서, 우리 아프리카 TV에는, 예, 이렇게, 화면으로 좀 좋아 보이는 분들이, 예,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되시겠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어저께 제가, 예, 방송하면 제 아내가 이렇게 팩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 세수도 좀 하고, 예,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 고상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간지틱, 예, 준웅님, 준웅 S님,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먼저, 9시 방송이 시작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진보와 민고님하고, 우리 울산에서, 예, 절곡 기사님이시죠? 예,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아마 우리, 예, 여기 뭡니까? 더덕다리님은, 민동기 국장, 자기 얼굴 먼저 생각하고 그런 소리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동기 국장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 고반장님이 이 아프리카 TV에서 먹히면 자기도 이 아프리카 TV 진출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열혈곰탱님, 형님 조명이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우리 열혈곰탱님께서 기증해주신 조명 하나를 더 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아주, 예, 좋아졌습니다. 우리 진보와 빙고님, 지난번 1회 방송 때 제가, 예,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예, 아주 유기농으로 좋은 재료만 가지고 맛있는 빵을 이렇게 과자를 구워서 하는데, 그걸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또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절곡 기사님, 울산에 계시는 절곡 기사님도 아마 못 받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우리 협찬해주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사장님한테, 이종기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드려서, 아니,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 예.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아직 못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못 보냈냐?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 뭐냐?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5일 후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새로 디자인을 아주 예쁘게 해갖고 새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금요일 날 나온대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디자인이 나오면 새로 만든 그 디자인 박스로 예쁘게 해갖고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보내드리려고 아직 안 보냈다, 못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니 이거 제가 이거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못 보내드려서 이거 완전히 저만 완전히 나쁜 사람 됐습니다 라고 형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더 예쁜 박스로 뭐 과자만 먹으면 되는데 더 예쁜 박스로 해서 정성껏 보내드리겠다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도착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틀림없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우리 못부인님 별과자 완전 맞나요? 그랬죠. 그리고 진보아 빙고님 작년에 북콘서트 때 그 과자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과자입니다. 못부인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프닝 멘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월 17일 날, 제가 광주, 36주년 광주 민주항쟁 그 특별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광주를 다녀왔어요. 광주에 가갖고,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TV와 라디오로 생방송하는 5.17 특별 전야제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여러 이제 우리 은수미 의원님도 이제 제가 모시고 같이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정말 중요한 두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누구였냐면 바로 여러분 영화 화려한 휴가 보셨잖아요. 그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이요원 영화배우 이요원 씨가 역할을 했던 바로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시민 여러분 지금 개헌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끝까지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 거리 가두 연설을 했던 차명숙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울산바우님 안녕하세요. 그 차명숙 선생님 얘기를 그날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참 들어보니까 사연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당시에 이제 22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22살이었던 이 차명숙 선생님께서 차명숙 이 양이었죠. 그때는 22살이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날 옷을 만드는 그 양재학원을 다녔는데 5월 18일 날 양재학원을 갔더니 문이 닫혀 있고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래가지고 시내를 나가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5.18의 계엄군에 의해서 시민과 학생이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칼에 찔리고 대검에 찔리고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군인들이 국민과 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 해서 뭐라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계엄군의 잘못된 행위들을 국민들에게 광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수한바오님 맞습니다. 이발했습니다. 예민하신데 아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앰프를 빌리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앰프 가게를 찾아가서 이분이 이제 부탁을 드렸대요. 아저씨 죄송한데 제가 그 방송을 좀 해야 돼서 그런데 내일 이 시간까지 앰프를 다시 갖다 드릴 테니까 앰프를 좀 빌려주실 수 없냐?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앰프를 빌려줬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우리 학생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때리고 구타하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서 도청 앞으로 모여주십시오라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그 시민들에게 광주의 만행 학살을 이제 알게 된 경위가 됐는데 바로 오늘이죠. 36년 전 바로 오늘 5월 22일 날 5월 18일부터 그렇게 열심히 가두해서 선전을 하던 이 차명주 씨를 갑자기 5월 22일 날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여자가 간첩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체포를 했대요. 그 시민들 내 속에서 저 여자 간첩이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시민군 내 속에
잔입했던 바로 계엄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계엄군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 누군가가 거리 선전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잔혹한 학살 행위를 고발하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전옥주 씨, 이 차명숙 씨를 그 간첩으로 몰아갖고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간첩으로 몰린 이 차명숙 씨는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을 살다가 82년도 12월 말일날 당시 국민 대화합 조치, 이미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이 국민 화합 조치라고 해서 죄도 없었던 바로 그 광주의 시민들을 석방하면서 그때 이제 풀려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때의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난 5월 17일 날 제가 이제 광주에서 방송을 모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픈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차명숙 씨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감옥에서 구속돼갖고 어떤 고통을 당했냐, 그러니까 당시에 당했던 고통과 상처, 고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곁에서 보는데 아래 위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울산 절곡 기사님 지금 방금 막 들어오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아직 그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못 받으셨잖아요. 그거를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새로 만든 예쁜 디자인 박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이 된 새로운 박스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아직 못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괄적으로 예쁘게 포장해 갖고 보내드린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다리시면 제가 약속했던 맛있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가 선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때 받으셔서 그 맛도 좀 사람들한테 소개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차명숙 선생님 같은 분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또 한 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현애라고 하는 당시 5.18 때 80년 광주 때 녹두 서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직업은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다고 하고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당시에 이 광주 민주항쟁 때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제가 이번 5월 17일 광주에서 있었던 5.17 전야제 때 모시고 이제 제가 여쭤봤던 방송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정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일가가 다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 5.18 당시 80년 5.18 당시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남편과 시동생 2명 그리고 자기의 친여동생 1명까지 모두 5명이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해 갖고 전부 다 연행이 돼서 구속이 되셨어요. 당시에 이분의 역할은 녹두서점이라고 하는 그곳의 이제 주인이면서 이제 역사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녹두서점이 당시 광주의 재야인사들의 연락 거점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그 광주에서 활동하는 재야인사들이 전부가 다 거기에 모여서 연락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뭐 이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녹두서점을 만약에 피해서 이제 어디로 다른 데로 가면 이 사람들이 모일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녹두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나눴는데, 그런데 마침내 5월 21일 날 광주에서 이 발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애국가가 울리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발포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신을 했대요. 광주에서 이제 계엄군이 발포를 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해가지고 도피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피하면서 처음엔 이 정현의 이분도 같이 도피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예.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다시 녹두서점으로 돌아갔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찾아 돌아간 정현애. 왜 그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 빨리 도주하지? 그랬다면 체포되지 않았을 텐데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만약 내가 그대로 도망간다면 난 살 수 있지만 이 광주에서 항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겠나. 녹두서점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 자기가 녹두서점을 비우고 가게 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포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줄 알면서도 다시 그 길을 되돌아와 녹두서점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이런 정현애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광주의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분에게 그 후에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 지난 5월 17일 날 하셨던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상무대라고 이제 군인들을 가둬두는 영창인데 상무대 영창에 자신들을 가둬뒀대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 감방에서 나와서 조사실로 가던 중에 그때 자기 그 시동생 2명과 여동생 1명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잡혀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나갈 때 자신의 남편이 어느 취조실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봤답니다. 남편이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받고 있는 장면을 자기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기억을 자기가 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그것이 바로 비록 우리에게는 36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었고 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어떤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보는 분 중에.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광주 5.18의 역사였고 또 그러한 이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이런 광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함께 살자님 아이폰은 안 돼요. 있는 거 후원만 가능. 구매는 PC로.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방송,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여기 위에, 상단에 그 제목하고 내용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해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 일부 요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죠. 강남역 살인사건이라고,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23살에 아무 죄 없는 한 여성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과정에서 또 새로운 논란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 사건이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1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의 그때 그 사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7주기 특집 내가 만난 노무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고민이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예민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과연 이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성 혐오와 관련한 부분들은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많이 저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라고 하는 건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전에 그냥 단도직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성 혐오, 이 사건을 여성 혐오로 볼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양분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 편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 가해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또 다른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달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회 방송 때 영화배우 한효주의 남동생 그 한중이 에 의해서 공군 김지훈 일병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려해 주시는 분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저보고 그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어요. 왜? 그 영화배우 한효주 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효주 씨의 팬들이 몰려와서 아마 굉장히 많은 좀 괴롭힘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 방송 원래 한효주 씨를 공격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한효주 씨에게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또 와전된 진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문제점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난 얘기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 건을 이야기하는 건 더 쉽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경기도 판교에서 4대가 살았고, 성장은 주로, 서울에서, 그리고 결혼해서는 뭐 경기도에서 내내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전라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전라도 출신이었다면 제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광주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전라도 출신이니까 자기네 지역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리고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까봐 오히려 제가 이른바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이란 이 아닌 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이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되는 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저 사람도 남자니까 저런 얘기 하는구나 라고 할까봐 사실은 좀 고민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제 얘기가 첫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얘기가 옳다라고 강요하거나, 그리고 제 얘기가 맞다라고 무조건 우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팩트우어님 반가. 어서 오십시오. 팩트우어님 출석하셨고, 그리고 못부인님 말씀하신 거, 제 생각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 둘 중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거겠죠. 여성 혐오 사건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보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더 슬퍼요. 맞죠?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바로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런 걸 해봤어요. 제가 그 트위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트위터에다가 제가 그저께 24시간 정도 24시간 동안 설문을 하나 돌렸습니다. 제 이 특친 분들이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1번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맞다. 그리고 2번 정신질환자에 의한 불행한 범죄다. 그리고 3번 여성 혐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지만 이번 사건은 아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24시간 만 하루 동안 설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 설문 결과를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자님, 동기가 혐오든 아니든 남자가 들어오면 그냥 보내고 여자가 들어오니 죽였다는 것이 팩트죠. 그리고 팩트 후원님은 아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혐오든 아니든 남자가 들어오면 그냥 보내고 여자가 들어오니 죽였다는 것이 팩트죠. 그 얘기도 맞는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 636분이 응답을 주셨어요. 636분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 굉장히 일반 그 설문으로, 또 이게 이제 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돌렸을 때 초기 30분간 결과가 어땠냐면 82대 18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1번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맞다가 82%를 유지하면서 한 30분, 초기 30분이 유지가 됐고, 그리고 2번과 3번, 예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불행한 범죄, 또 여성 혐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지만 이번 사건은 아니다. 이걸 합쳐서 한 18%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고 마침내 24시간 만 하루가 됐는데요. 만 하루가 됐는데 그때 나온 결론 636분의 설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종 결과 1번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맞다. 맞다가 49%가 나왔습니다. 49%.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2번 정신질환자에 의한 불행한 범죄 35%. 35%.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에 의한 불행한 범죄지 여성 혐오가 아니다. 35%. 그리고 여성 혐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아니다. 16%. 합치면 51대 두 개를 합쳐서 아니다라고 하면 51%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혐오 맞다. 49%.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아주 타이트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러셨어요. 저도 참여했었어요. 1번으로요. 그러셨구나. 틀렸군요. 팩트원님.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못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이거죠. 여성 혐오냐 아니냐.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감기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어요. 그 감기가 들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올 텐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들었던 3번의 예시 중에서 진부와 빙고님, 여성 혐오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해 안 돼요. 뭐든지 갈라치기 싸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성 혐오와 관련한 이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와 관련한 범죄가 있었죠.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 충격적 사건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바로 경기도 서남부, 즉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범죄였죠. 함께 살던 집, 예, 애초에 범인이 여자한테 무시당해서 죽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논란이 된 듯. 그렇게 말하면 여성 혐오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정표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때 당시에, 예, 연쇄적으로, 그때 굉장히 큰 아주 두려운 공포로 그 일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빠뜨렸죠. 예를 들어 그 안산이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 살인극으로 유명한 화성연쇄 살인사건, 바로 거기하고 지리적으로 또 화성하고 안산이 또 가깝기 때문에 혹시 그 화성연쇄 살인사건 해결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여성만 또 희생자가 났는데, 근데 범인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예, 이 여성만 죽였던 이 여성이 연쇄적으로 목숨을 잃었던 이 사건이 진짜 무엇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못하지만, 경기도 서남부에서, 예, 연쇄적으로 여성만 골라서 7명을 살해했던 바로 그 유명한 강모순 사건. 예. 그 사건이 바로, 예, 대표적인 그 또 이 사건이었죠. 강모순 사건. 그리고 또 하나,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영화 추적자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영화 추적자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유영철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부유한 노인과 여성만 골라서 무려 20명을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영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절도 사건으로 처음 소년원에 수감된 이후 모두 14번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의 혐의로, 예, 무려 11년간을, 예, 14차례에 나눠 11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30대 중반의 남자였던 유영철. 이 사람이 바로, 예, 2003년 9월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21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던 엽기적 사건인데요. 이 사건 처음에 여성들을 범인으로, 예, 삼았던 이유가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끔찍하죠. 91년도에 결혼을 했답니다, 유영철이. 그런데 2002년 5월 결혼하고 약 11년 정도 지나서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돼서, 그래서 이혼을 당했답니다. 근데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무려,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무려 14번 전과가 있는 이 사람에게 부인이 당연히 이혼을 청구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혼 소송 결과, 예, 이혼을 당하니까 이후에 여성 혐오증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성 혐오증을 해서, 예, 어유 감사합니다, 박문구님. 예, 우리 그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라손리 님인가요? 예, LASNAR 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던 이 유영철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2003년도, 예, 이혼을 당하고 난 그 다음에 새로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로부터 전과자와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여자로부터 일방적 절교를 당했고,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예, 이후 여성에 대한, 예, 혐오, 분노, 증오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예, 2003년 9월 유영철은, 예,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예, 한 그 대학교 명예 교수로, 예, 있었던
노 부부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공식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숫자만 20명. 유영철 자신은 이렇게 확인된, 경찰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만 20명인데 이후에 자신은 5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유영철이 자기가 너무 많은 여자를 죽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에 다 묻었는지 그걸 기록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엄청나게 황당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안호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들요. 울산 바우님, 선수천후 시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유영철이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방법도 끔찍했고, 과정도 끔찍했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역시 너무너무 끔찍해서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 유영철 사건이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최대의 연쇄 살인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영철이 범행을 벌이기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꼬리가 잡혔는데,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죄목은 21명을 살해, 공무원 자격 사칭, 강도, 사체 유기, 뭐 이런 혐의들로 해서 결국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유영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지금도 사형수로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죠. 영원히 이제 그 사람은 감옥에 나올 수 없는 건데, 2008년도 영화배우 나홍진 감독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추격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영화화해서 영화에 흥행을 했었던,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그 배우가 누구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사람, 하정우가 그 추격자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잔인해갖고 끝까지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늦었습니다. 닭입니다. 닭. 아이고, 그럼 10개월간 20명 이상, 맞습니다. 21명. 10개월간, 제목목권님, 10개월간 20명 이상.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21명이고, 그리고 발견된 사체가 21명이었고, 실제로, 그, 유영철은 자신이 5명의 여성을 더 죽였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근데 이제 바로 이런 강호순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 혐오에 의해서 자기는 여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유영철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혐오를 당시에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더 많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바로 그러한 여성 혐오 범죄가 사실은 이러한 유형도 있었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었다.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이번에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지금 이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있냐 없냐, 제 입장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잡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여성에 대한 폄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성 혼자만의 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번에 왜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정신분열 증세를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자신에게 자신이 어떤 과거의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 무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예,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던 중에 그날 강남역에 있는 한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1시간 반인가요? 그렇게 이제 있다가 먼저 들어온 남자들은 놔두고 나중에 여자가 들어왔을 때 공격을 해서 예, 아무 죄도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건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예, 여성에 대해서 무시당해서 범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난 건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포스트잇이 이 어떤 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애도와 추모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나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일정 정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동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추모와 애도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런 추모와 애도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이것을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강요하고 싸우고 논란 벌이고 그리고 서로가 오히려 더 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후에 어떠한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포스트잇이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을 애도하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자고 하고 이런 것 속에서 또 한 축에서는 왜 뜬금없이 왜 그 정신분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설수설하는 말의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것을 여성 혐오로 몰아가고 여성 혐오 범죄에 의해서 모든 남성은 또 잠재적 가해자인 것처럼 또 과도하게 또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또 본질과 벗어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 팩트 후원님 글이 몰고 가면 안 된다. 예. 그 정신병이 왜 남자들이 왔을 때 잠자마다 여자가 오니 도든 건지 그 와중에 남자한테 맞아 죽기 싫다는 이성이 살아있었나 봐요. 돌베개님 부당한 혐오로 사람이 살해당하는 것을 공론화하고 어떻게 이런 혐오의 범죄를 없앨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혐오 폭력을 쓰자. 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찹찹하고 절망감이 많이 들어요. 돌베개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포스트잇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성 혐오와 관련한 캠페인 방법으로 이 포스트잇을 붙이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포스트잇에다가 여성을 혐오하는 어떤 그 우리 사회 현상,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포스트잇을 붙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 메갈리아에서 강남역 10번 출구에다가 이제 이 포스트잇을 붙이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슬픔과 애도의 이 동질감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함께 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과거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 그때처럼 예, 이번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또 건강치 못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우리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일베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반노, 혐노, 비노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걸로 지금은 색깔이 바뀌었는데 초기에 이제 사실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바로 여성 혐오와 관련한 그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였고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여성 혐오를 유발시키는 이런 일간 베스트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메갈리아였죠. 예. 돌베개님, 메갈리아 일베가 여성 혐오를 하니 우리도 혐오
혐오 폭력으로 보복하자는 주장이 결집해서 탄생한 그 사이트더군요. 저는 그 주장이 결집하는 탄생 과정을 목격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바로 그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이 하는 방식, 그 일베가 여성을 혐오한 그런 방식을 유리창에 대고 밀러리, 반사하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들을 남성 혐오하는 형식으로 공격하겠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와 그리고 메갈리아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던 이런 상황 하에 이번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와 그리고 메갈리아 사이에 서로 엄청나게 지금 대립 갈등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치 이제 이상한 형태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본질은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 근데 약자인 여자가 더 받아서 또 이 일이 또 이렇게 됐으니 이것에 대한 진정한 추모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꿀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혐오를 반대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혐오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진짜 혐오 범죄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기저기 반응이 어떤가 했는데, 오늘도 이제 강남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여성분들이 오셔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인지 아니면 그냥 남성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와서 또 그걸 또 왜 우리를 다 공격하냐 이러면서 또 비판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서 충돌하고 싸워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봤는데, 오히려 이게 진짜로 새로운 혐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의해서 진짜 혐오 범죄가 더 많이 양산되는 구조로 오히려 가고 있다, 지금. 팩트원님, 그런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이 한국의 문제라고 하시고, 전 여성이고 이 사건에 분노하지만 일반 남성들을 혐오하거나 잠시적 가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선진국은 감춥니다. 감출 문제인가요? 이거는 이번 기회에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죠. 세상의 불신을 조장하네요. 근데 약자와 강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견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지. 처벌을 철저히 할 시스템이 우선인데 그보다는 노이즈 메이킹, 혐오를 혐오한다. 여자가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이었다면, 이런 여러 이제 다양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분들이 이번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는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 사실은 이태원 버거킹 살인사건 당시에 그 피해자 어머니, 조중필 씨 어머니가 절 찾아오셔서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느니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 미국으로 도망간 아더 패터슨하고요, 에드워드 리의 이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그 조중필 씨를 살해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소환해서 지금 처벌해달라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하자고 하면 그 서명을 안 해주고 다 도망가고 피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잡아오자고 하니까 무슨 국가보안법 운동권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우시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가, 저도 사실은 그 사건이 한참 전 사건이잖아요. 저도 잊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있잖아요. 낯선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조중필 씨가 당시에 여자친구랑 같이 버거킹에 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헤어지자고 했고, 여자친구는 그래서 버거킹 가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갔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가서 소변을 보던 중에 바로 그 아더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서 무방비 상태로 소변을 보기 위해 서 있었던 그 조중필 씨를 뒤에서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 바로 그게 이제 조중필 사건인데,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저도 지금까지도 그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여전히 지금도 화장실에 낯선 화장실에 가면 돌아보게 되고 두려움을 떨게 하는데, 바로 지금 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느끼는 이 여성분들의 두려움, 공포, 충분히 공감하지요. 알죠. 아유, 못부인님 감사합니다. 저를 조기 귀가시켜주신 상만쌤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워져서 바로 집으로 컴백해서 컴퓨터로 시청하고 있어요. 집에 일찍 오셨군요. 근데 왜 뭐가 일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딜 다녀오셨는지.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그걸 저희들도 잘 알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이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할 때 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해법이 있지. 지금 그래, 모든 남자들은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야, 여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라고만 해서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아까 전에 우리 못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논쟁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를 그 일베나 메갈리아나 이 사람들이 저는 중심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대중적이고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어야지, 아주 특정하게 누구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너는 그래, 그래서 넌 그래, 너는 원래 그래, 니네는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왜 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일으킨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범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자행한 자가 행선수설을 하면서 말하던 끝에 여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여성을 혐오하는 조장 행위를 했던 일베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베 공격, 부당한 공격에 저항하겠다, 대항하겠다 해갖고 남성 혐오를 또 주장하던 메갈리아의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싸우면서 그들의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싸움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큰 혐오 범죄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혐오를 인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규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침을 뱉는 이상한 논쟁으로 지금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성하고, 그러한 계기, 건강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저도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진보와 빙고님, 상만쌤 아빠 지키러 가봐야 돼요. 이분은 제 방송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꼭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한테 맛있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꼭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점.
이번 사고를 일으켰던, 사건을 일으킨,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가해자,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5명 중 1명꼴이랍니다. 5명 중 1명꼴만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치료조차도 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인권단체에 있을 때 정말 정신분열 환자들이 많이 인권단체에 찾아와서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저를 경악해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도 바로 이번에 이 범죄를 일으킨 그 가해자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가해자가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누가 이 정신분열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런 건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성 혐오와 관련한 범죄,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시는 방법은 뭘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사건, 정말 여러분들 잊지 말고, 단순히 여성 혐오 사건으로 기억하지 말고, 정말 피해자분에 대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이러한 또 다른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다른 차이로, 여성이고, 뭐고, 성소수자, 민족, 탈북자, 그리고 이주민, 다문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념을 이유로 해서 종북 운운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씨름 선수 황제 이만기 씨가 자기 페북에다가 올렸던 글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빨갱이는 쳐 죽여도 된다라고. 그런 거를, 물론 자기가 쓴 건 아니고 누군가의 글을 이제 올렸잖아요, 퍼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문제는 여성 혐오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끝내 19대 국회에서도 바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의 교훈은 차별금지법,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 출산, 민족, 나이, 이런 성적, 임신, 결혼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힘이 바로 이번 사건의 교훈이 돼야지 된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여성 혐오니, 남성 혐오니,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과 종교를 이유로 해서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잡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끊고 다시 녹음을 해야 됩니다.